동북아를 호령하던 거란국. 방대한 영토, 강력한 기병.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겨울 강유의 패배, 끝없는 내분, 그리고 여진의 봉기.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 요나라의 운명이 단 하루 비주의 차가운 벌판 위에서 영원히 꺾여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현 19년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의 최정예 부대인 소배합의 10만 대군을 말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징발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경 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자 안보의 핵심이었던 정예기병대의 괴멸은 거란 황실에 내린 회복불능의 타격이자 천하를 지배하던 그들의 무적 신화가 산산조각 났음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파산 선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주대첩을 고려의 위대한 승리로만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제국 거란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잔혹한 나비효과가 숨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지략과 용맹으로 거란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킨 고려의 승리는 거란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이중 통치의 한계와 취약한 약탈, 경제 시스템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주에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외교적 고립과 여진족이라는 새로운 맹수의 발흥으로 이어지며 결국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찬란했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온 고려와 달리 거란의 심장부에서는 제국몰락을 알리는 불길한 붕괴의 서곡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배가 어떻게 거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미스터. 고려의 지략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그 전율도는 여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거란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 근저에는 남명관, 북명관이라 불리는 기이하고도 독특한 이중통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요하유역에서 발흥하여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운 16주까지 차지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그 영토 안에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을 포함한 북방 유목민과 농경을 위주로 하는 한족 및 정주민들이었죠. 요나라 황실은 이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유목민에게는 거란 고유의 관습법을, 정주민에게는 당나라식 문현제와 법률을 적용하는 전무후무한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통치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결코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뿌리 깊은 불균형이라는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주대첩 이전의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이중구조가 제국의 불을 창출하는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북명관이 기동력 넘치는 최강의 기병대를 육성하면 반면관은 비옥한 동지에서 막대한 식량과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하지만 1019년 고려와의 전쟁에서 제국의 자존심인 정예기병 10만이 증발해버리자 이 균형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거란족의 군사적 위험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피지배층인 정주민들의 서늘한 냉소와 저항심뿐이었습니다. 요나라는 한 몸을 가졌지만 두 개의 심장이 서로 다른 박자로 뛰는 기형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지배계급인 거란족과 피지배계급인 한족 바레인 사이의 심리적 간극은 비주에서의 참패를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국가적 정체성의 부재였습니다. 거란은 유목민의 기동력과 정주민의 생산력을 모두 취하려 했지만 정작 거란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할 공동체의 의식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남명관의 지배를 받던 한족과 바레인들에게 거란 황제는 자애로운 군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어 유목민들의 사치와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외세의 지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주대첩 이후 거란의 군사력이 약화되자 곳곳에서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과 정주민들의 밀란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근간을 지탱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제국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관찰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중통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권력투쟁을 가속화했습니다. 동명관의 귀족들은 남명관의 경제적 풍요를 질투하며 수탈했고 남명관의 관료들은 북명관의 군사적 복단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도 거란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파와 한화를 주장하는 혁신파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귀주대첩이라는 거대한 충격파를 맞닥뜨리자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진동으로 변했습니다. 전쟁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분열된 지도층은 국가 재건을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이 절실했던 시기에 요나라는 각기 다른 이익만을 쫓는 부족장들과 관료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거란이 자랑했던 이중통치 시스템은 귀주대첩이라는 치명적인 충격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충격을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달하여 붕괴를 가속화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이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잔혹한 분열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승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적군 10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라라는 거대 시스템이 가진 가장 취약한 고리, 즉 통합되지 못한 제국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적 병폐 위에 덮쳐온 경제적 파탄과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제국의 처절한 뒷모습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제국 거란의 번영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생산의 힘이 아닌 주변국을 압박하여 얻어내는 약탈과 조공이라는 위태로운 사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란은 유목민의 기동력을 무기로 송나라로부터는 막대한 전연의 맹약을 통해 세패를 받아냈고 주변 부족들로부터는 끊임없는 약탈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승승장구할 때는 제국을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지름길이었으나
단 한 번의 대규모 패배만으로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도박사들의 경제와 다름없었습니다. 1019년 고려의 귀주들판에서 증발해버린 10만 대군은 단순히 병력의 손실을 넘어 거란제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 부도를 냈음을 의미했습니다. 귀주 대첩을 위해 거란이 쏟아부은 비용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만 최정예 기병을 무장시키고 그들이 만주를 지나 고려의 개경까지 진격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군수물자와 식량은 모두 제국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승전보가 아닌 참담한 패전의 소식이었고 제국은 투자한 모든 자본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전쟁터에서 연기처럼 사라지자 제국의 국가는 비어버렸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고려라는 공급원이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압박을 통해 얻어냈던 고려의 물자와 조공이 승리 이후 완전히 차단되자 거란은 당장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경제적 파산은 곧바로 제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란은 부족 연맹체 성격이 강했기에 황제가 각 부족장에게 나누어줄 전리품과 하사품이 떨어지는 순간 황제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전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북방의 수많은 부족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황실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황금과 비단은 어디 있는가? 라는 부족장들의 서슬퍼런 요구에 황실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황실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정주민인 한족과 바레인들에게 전무후무한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민심 이반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왔고 굶주린 백성들은 사찰이나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대규모 밀란을 일으키며 제국의 통제력을 비웃었습니다. 거란의 취약한 경제 시스템은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전쟁과 약탈에만 집중하던 지배층은 내실있는 산업 육성에는 무관심했고 국가 경제의 대부분은 황실과 귀족의 사치품 수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귀주 대첩 이후 무역로가 불안정해지고 국력이 쇠퇴하자 제국 내부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소금이나 철 같은 생필품조차 부족해지자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한때 만주와 화북을 호령하던 거란의 기상은 이제 시장 바닥에 절망적인 한숨으로 변해갔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실물 경제에 허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거란 황실이 내놓는 개혁안들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란이 송나라로부터 받아내던 세패조차 위태로워졌습니다. 거란의 군사적 위험이 귀주에서 무너지자 송나라는 세패의 양을 줄이거나 거만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란에게 송나라의 세패는 제국 재정의 핵심적인 생명줄이었으나 이제 그 생명줄조차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한 곳입니다. 거란은 경제적으로 이미 파산 상태였고 이는 제국을 유지할 행정조직과 군대라는 근육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재정적 괴사를 가져왔습니다. 부처의 자비를 구하던 사찰의 종소리가 황금의 무게를 재는 저울소리가 되었듯 천하를 호령하던 거란의 호령은 이제 텅 빈 창고에서 울리는 공허한 한탄이 되었습니다. 경제라는 기반이 무너진 제국은 더 이상 무력이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경제적 몰락이 불러온 외교적 고립과 사방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조여오는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멸망을 향한 시계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주대첩이라는 쓰디쓴 패배는 비단 거란 제국의 내부를 흔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자 주변의 강물들이 사납게 몰려드는 것처럼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외부 세계에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하던 거란의 위세는 이제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대전 이후 거란은 예상치 못한 외교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감히 거란에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주변국들이 이제는 거란의 부러진 이빨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관계가 뒤틀린 것은 바로 승전국 고려였습니다. 이전까지 거란은 고려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끊임없이 압박하고 조공을 강요해왔지만 귀주대첩의 압도적인 승리는 고려에게 더 이상 거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굳건한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무리한 요구를 이전처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때로는 강경한 태도로 맞서며 국경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거란 황제의 눈에 비친 고려 사신들의 얼굴은 과거보다 훨씬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동쪽의 방벽이자 전략적 파트너였던 고려가 거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란은 동쪽 국경에서부터 서서히 고립되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을 둘러싼 위기는 비단 동쪽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조용히 맹주를 자처하고 있었으니 바로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였습니다. 서하는 거란이 고려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재정이 파탄난 틈을 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맹수가 조용히 몸집을 불린 격이었습니다. 서하는 거란에 대해 형식적인 복속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었으며 때로는 거란의 서쪽 국경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거란은 이제 동쪽의 고려와 서쪽의 서하라는 양면 압박에 시달리며 과거의 절대강자라는 지위를 속수무책으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거란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송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거란의 군사적 위험이 귀주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은 송나라 조정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송나라는 거란의 세패를 바치고 있었지만 거란의 정예병이 괴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로는 세패 협상에서 이전보다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거란의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거란은 경제적 생명줄인
송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했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외교적 압력에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거란의 지도는 더 이상 압도적인 푸른색이 아니라 사방에서 주변국들의 욕망이 침범해 들어오는 불안정한 모자이크로 변해갔습니다. 과거에는 거란의 호령 한마디에 숨을 죽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거란의 세락을 지켜보며 다음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국으로서 유지했던 전략적 우위는 사라졌고 내부의 만성적인 질병이 외교적 무력함과 결합하자 제국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돛대가 부러진 배처럼 거란은 거친 국제정세의 파도에 휩쓸리며 재건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립된 제국의 등 뒤에서 거란의 숨통을 끊어버릴 가장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마지막 주역의 등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북방의 광활한 만주벌판, 그곳에는 오랫동안 거란의 지배 아래 숨을 죽이며 살아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진족이었습니다. 거란은 이들을 사냥개 부리듯 부리며 말과 모피를 수탈했고 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해 결코 자신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귀주대첩이라는 치명적인 충격으로 내부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빠지자 잠자고 있던 여진족의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위험이 사라진 틈을 타 흩어져 있던 여진 부족들은 완안부의 아골타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해일을 이루듯 여진족의 발언은 거란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거란 왕실은 처음엔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우리 발밑에 노예들일 뿐이라며 자만했던 거란은 여진족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귀주대첩 이후 거란의 군사적 무능을 목격한 여진족은 더 이상 거란을 두려운 주인이 아닌 늙고 병든 사냥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골타는 부족들을 통합하며 철저하게 군사력을 길렀고 마침내 1215년 금나라의 건국을 선포하며 거란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란으로서는 수백 년간 길들여왔다고 믿었던 사냥개가 이제는 주인의 목덜미를 정조준하며 매서운 이빨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만주 벌판을 누비는 여진족 전사들의 기세는 이미 쇠락한 거란군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은 파죽지세였습니다. 거란이 내부의 권력 암투와 경제 파탄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금나라의 정예기병은 거란의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거란은 뒤늦게 대군을 파견했지만 이미 군기를 잃고 부패한 거란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진족의 돌격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거란의 최전방 방어선이 무너질 때마다 제국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거란의 통찰을 고통받던 바레인들과 한족들이 금나라의 진격에 호응하거나 길을 열어주면서 거란의 방어체계는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이중통치의 모순이 외세의 침략과 맞물려 최악의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거란의 오랜 숙적이었던 송나라가 금나라와 손을 잡는 해상의 맹약을 맺으면서 거란의 운명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북쪽에서는 금나라가, 남쪽에서는 송나라가 조여오는 양면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란, 황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던 요나라는 이제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불타는 성곽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으며 귀족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만주의 맹수 여진족이 일으킨 이 거대한 폭풍은 단순히 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 거란이 지배하던 중세 동아시아의 질서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자랑하던 거대한 성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시했던 피지배층의 분노와 결합한 여진족의 칼날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귀주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만주의 거대한 지진이 되어 돌아온 순간 대제국 거란의 심장은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타는 궁궐과 무너지는 성벽 사이로 한 시대가 저무는 장엄하고도 쓸쓸한 종말의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대군과 함께 사라진 것은 병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미래였습니다. 마침내 1225년 한때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했던 거대 제국 요나라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금나라의 파죽지세와 송나라의 압박 속에 불타는 궁궐과 무너져 내리는 성벽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강자의 쓸쓸한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은 단순히 고려의 국경을 지킨 승리를 넘어 비대해진 몸집으로 내부부터 썩어갔던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역사의 필연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이 준발한 귀주의 들판은 거란에게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닌 제국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간 운명의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 제국의 허망한 몰락을 통해 역사가 던지는 서늘한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력을 가졌을지라도 내부의 결속이 무너지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유연함을 잃은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빛나는 승리, 뒤에 숨겨진 패자의 처절한 몰락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란의 몰락은 변화를 거부한 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증명하는 쓸쓸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사랑이자 힘이 됩니다.